아니,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 좀 하셔라. 청년들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의원분들도 뭐 대화가 된 적이 없다, 소통이 된 적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것이 그냥 민주당이 싫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통이 단절돼 있고 또 성과를 냈으면 성과를 알려야 되는데 마케팅이 단절되어 있다. 모든 사회개혁 아젠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시작이 돼서 당 지도부 앞에서 멈추고 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주당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싶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젊은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먼저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4, 5개월 전에 한번.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게 아닌가? 네, 네. 그때 일베 논란으로 한번. 그렇습니까? 예,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한번 좀 젊은 층이 왜 도대체 일베에 빠지는가. 어찌 보면 지금 리센느 네, 그 논란이 그때 예견이 됐었던 맞습니다. 건데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튼 그때 오셨었고요. 오늘 다시 나와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군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시고요. 김형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임태훈 소장. 임태훈 소장님. 네. 한 10년 정도 같이. 그러셨어요? 건강하시고 그분. 네. 지금도 왕성한 활동하고 그렇습니까? 계십니다. 네. 우리 김영남 사무국장님은 군대 다녀오셨죠? 예. 아니, 너무 동안이죠. 그래요? 예. 맞아. 10년을 일하셨으면 지금 실례지만 30대실 거 아니에요? 30대 뭐 중반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두 분 중에 누가 형이에요? 아니, 저랑 거의 띠동갑에 띠동갑입니다. 가까운데. 그냥 띠동갑이죠? 띠동갑이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제가. 예. 그래요? 예. 한참 형이에요? 예, 한참 형인데 거의 뭐 누가 더 형이냐고 항상.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년 정치 이야기는 또 신혜원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30의 끝자락에 있는 신혜원입니다. 네. 네, 마지막 30을 불태우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박은 정말 맛있어서 판 겁니다. 네, 혹시라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일 하나를 이렇게 못 팔아요. 네, 맛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수박이. 자, 일단 두 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미셨는데 왜 내가 나와야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꼭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분씩 좀 짧게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책 1020 극우가 온다를 내고 네. 전국적으로 좀 강연도 다니고 그리고 또 메시지로 많은 메시지가 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형 뭐 학교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왕따를 당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선관위 사태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데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네. 늘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의원분들은 대다수가 상황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에 되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당의 이제 이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안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을 때도 그렇게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민주당과 선관위 사태를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힘들거든요. 그런 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그러려면 지도부에 청년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2030이 민주당의 사실 이건 뭐 현상으로 드러난 거니까 좀 실망을 한다거나 좀 외면하는 그 현실을 당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아니면 알지만 어차피 그 포션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4050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제가 느낀 건요. 알아요.
많이들 아세요 이제. 왜냐면 알아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통해서 떠들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거 우리 당의 그 청년 의원분들이 뭐 잘 하고 있겠죠. 뭐 잘 하시겠죠. 이 정도 인식 수준인데 네, 또 청년 네, 네. 의원분들은 이 권한과 이 여러분들 한계를 가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점점 악화되는데 아무들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문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으니 제가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죠. 진지하게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민철 부의장님이 나오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출마를 하시게 됐고 꼭 왜 돼야 됩니까? 제가 이제 지난 1년간의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네. 리스크 관리만 하고 사회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어떤 기득권 정치인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사회의 개혁 이슈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는 28년도 30년도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군인권센터에 활동하면서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탄핵 전국에서 또 사회자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윤석열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미래를 낭비했던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저는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지금이 우리 당이 쇄신해야 될 시기이고 새로운 미래 아젠다들을 분명히 당에 제시하고 이것들을 당의 의제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하겠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거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 청년 의제 혹은 뭐 김영남님의 의제 나 이런 건 얘기할 거야라고 하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잠깐 제목만 얘기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평생 일할 기회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네. 그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1년간의 전환소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환소득이요? 예. 그게 뭐죠? 직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계속 직장이라는 걸 바꿔야 되고 네. 또 내 커리어를 한번 스위치해야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지금 정부의 대통령께서도 AI 재교육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자기가 자기의 어떤 커리어들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년 정도는 내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사회보장으로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고용보험 시스템을 확대해서 이번에 네. 초과세수에서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같이 더하면은 저는 전환소득이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만들 수 있다라는 고민들 가지고 실업급여 있습니다.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른 거죠? 전 국민이 누구나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건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1년이라는 시간은 국가가 그냥 주는 준비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쓸 수 그렇습니까? 있는 확장된 형태의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 기자님이 무척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아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신영 기자 나오셨고 네, 네. 신영 기자님이 굉장히 관심 많으실 정책일 것 같은데요, 요거. 저요? 저도 곧 실업급여를 받게 되네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악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이제 주로 젊은 층이 이제 재취업을 하기 전에 그냥 어차피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못하러 이 시간에 구직 활동을 하고 일을 해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간만큼 쉬고 또 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더 설계해 가는데 약간 악영향이 되는 그렇게 좀 부작용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여기가 뭐 정책 토론장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네. 갑자기 궁금증이 좀 들긴 합니다. 정부 네.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네. 재교육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 커리어로서의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네. 만드는 프로그램과 전 잘 연계시켜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필요한 조건들을 거예요? 당연히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정년 60세에 퇴직해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시대에 설계되어 있는 이 사회보장제도로 갈 것인가. 저는 네.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고민을 해야 제기하고 된다.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우리 미래를 지금 챙기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혹시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하려는 자리 아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에서 내놓는 청년 정책들이 전 너무 시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청년들아 이거 받아먹고 우리 표 줘라. 야, 이런 느낌이에요. 음. 월세 지원해줄게. 네. 뭐 너 뭐 일 안 하는 동안 돈 줄게. 그러니까 우리 찍어줘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저는 청년 최고위원들은 그런 시혜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이건 저는 네. 뭐 시혜성이라고 네. 생각하진 않는데 조금 더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40대에도 50대에도 네. 앞으로 이제 정년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어 가게 될 시기에 직업을 한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 저는 중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네. 시민들의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큰 생각합니다. 틀에서 보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복지제도 미래 아젠다인 혹은 뭐 거죠. 저소득층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네. 청년에 국한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해야 청년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사실 신혜영 기자님의 문제의식이랑 제가 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던 문제의식이 똑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뭘 여쭤보시냐면요. 네, 네. 2030 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슨 정책을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다 시혜성 정책들, 그러니까 뭘 해준다, 뭐 돈을 얼마 더 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청년 정책은 희망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라든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문화전쟁이거든요. 근데 문화전쟁을 이기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왜냐면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을 때도 네. 레거시 언론에선 다 다르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레거시 언론을 거의 안 본단 말이죠. 대부분 인스타그램의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매거진들을 통해서 정보를 유통하는데 네. 그럼 거기서는 뭐가 돌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이 백지화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어요. 며칠 그래요? 동안 이게 모든 SNS를 다 뒤덮었고요. 네. 블라인드나 이런 직장인 커뮤에서는 뭐 사실상 사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퍼져서 며칠 뒤에 산업부랑 노동부가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그런 거죠. 코스피가 9천이 가든 앞으로 만이 가든 15,000이 가든 지금 코스피 9천 찍었을 때도 연기금을 끌어올렸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모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뭐 중국의 불법 자본을 끌어올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대체 뭘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민주당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또 성과를 냈으면 성과를 알려야 되는데 마케팅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대편에 서 있는 쪽이 마케팅을 젊은이 상대로 잘해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장도혁 대표가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오세훈 후보가 잘해요? 네. 잘했죠. 이번에 그래요? 오세훈 후보가 네. 선거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조회수만 6천만에 5,400만 회 정도가 나왔대요. 네. 근데 정원 후보는 몇 나왔을까요? 300만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 오세훈 후보는 일단 정당 기호나 로고 같은 것들을 빼고 그냥 오세훈이라는 개인이 나와서 엄청나게 뭐 정치적 공세, 네거티브 혹은 민주당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까? 정원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전자의 이미지를 내뿜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아까 이제 김영남 후보님도 서울시장 이제 선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요? 네. 이 정은호 후보는 모든 것들이 다 수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영상으로 내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영상만 올라왔냐면 어디 가서 걸어 다니고 계신 것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장 이런 브리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현장 스케치 영상들. 이렇게 되면 그 영상을 보고 왜 민주당을 뽑아야 돼? 라는 것들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오세훈은 왜 그렇게 잘했냐? 극우 진영에 있었던 20대 중후반 초반 이 팀한테 전권을 다 부여해서 부여하니까 그들이 당일에 치고 정원 후보가 뭐 발언하면 당일에
반박하는 영상을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예. 대답하기가 지금 네. 어려워진 것이 지난 한 1년간의 당 지도부가 끌고 온 어떤 당 운영상의 난맥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거에서 네.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네. 생각이 되고 그 객관적으로 다들 그렇게 판단했고요. 네. 젊은 층에서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성세대를 좀 싫어하는 지금의 뭐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을 좀 거부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 이상의 그러니까 전략적인 실패도 민주당에 꽤 있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에 깔린 마음 위에 그러면 네. 민주당을 시원하게 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뭔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는 감정을 전 느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김용남 그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던진 이슈라고 하는 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제 붙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같은 거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2030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류 혹은 이제 지도부가 속한 사람들은 뭐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이명박 정권 거치면서 어떤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것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체험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갖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에 관련해서는 물론 정책적으로는 청년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상적인 투쟁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뭐 민주화가 아니고 공정했으면 좋겠고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제가 이제 군인권센터 활동가로 있다 보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매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에 거의 10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하는데 다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갔다 오면 제가 지원하는 피해자들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추행 사건이나 범죄 피해 사건들을 지원하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대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수사를 왜 이렇게 하나요? 나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제대로 안 해주나요? 라는 불만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법 서비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와닿고 있느냐라는 측면은 저는 경찰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검찰 개혁 중요하고 보안 수사권 폐지 중요한 문제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저는 경찰에게 그만한 수사권을 줄 거면 경찰도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이 정한 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혁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인데 네. 덮어놓고 지금 보안 수사권만 폐지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당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네네. 얘기겠습니까? 그게 이제 젊은 층에게 잘 소구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자,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 이슈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사실 김영남 후보님이나 네. 저나 청년 최고위원제가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최고위원 출마 도전은 선언을 이제. 했고 사실 선출직으로 도전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 논의가 이제 전준이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좀 판도가 바뀐 건데요.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밤에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통과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정청래계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최고위원, 네. 뭐 문정복, 박규환, 박지원,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계시고 대표적으로는 처음에는 당원 당규를 문제로 삼더니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고 했더니 당원 당규 개정할 거면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냥 이 청년 하지 최고위원제가 말자. 친정청래 계파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온갖 이제 핑계를 대면서 막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당원분들께서 이 청년 최고위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수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청년 최고위원제에 크게 동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이미 시대는 흐르고 있고 시대의 흐름은 왔기 때문에 그 제도가 되든 안 되든 당원분들께서 청년 최고위원 직접 뽑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네. 별도의 뭐 원래 상설 조직이 아니고 지금 최고위에서 6월 29일에 명단을
인준해가지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편파적이다 이러는데 본인들이 만드신 조직인데 네. 전준위는 당규상에 원래 정해져 있는 역할이 당원 당규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게 선거를 치러 나갈 수 있게끔 여러 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전준위의 네. 역할입니다. 전준위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했는데 마치 그 당원 당규 개정안을 가져오는 것이 전준위가 무슨 월권을 하는 것처럼 최고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저는 네. 이건 당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고 네. 저는 말씀 아까 정민철 후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 최고위원을 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출마 선언을 둘 다 네,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당원과 국민들 앞에 지금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논쟁을 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큰 실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어떤 게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얘기를 해야죠. 그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청년 앞으로도 위해서 제도가 있으면 좋죠. 있는 게 근데 좋다. 네. 지금 문정부 최고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니 그거 뭐 지명직으로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왜 선출직으로 하냐 하면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지금 소위 민주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특히 2030 세대와 분리시키게 만든 그런 일부 기득권들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부미 당대표 후보님의 연설도 굉장히 큰 화제가 아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들었죠. 민주당은 변화하고 있고 네. 그 변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만 해도 사실 586에 대한 뭐 책임을 묻거나 586이 기득권이라고 했으면 헉 하는 게 이제 청년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제처럼 그렇게 뜨겁게 반응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치 민주당 바꿔보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하나 청년분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공정 문제잖아요. 근데 그 공정이라는 건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 게 많다는 게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네. 청년 최고위 이런 제도 말고 그냥 투표를 통해서 몇 등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고 떨어지면 많은 걸로 깔끔하게 가야지 왜 여기에 무슨 할당제처럼 청년 제도 뭐 청년 최고위 제도 만들어서 또 해주냐 이런 비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 스스로도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래서 청년 비대위원장 모셨다가 과연 그 결과는 괜찮았냐? 네. 박지현 네. 비대위원장. 지난번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하고 뭐 박성민 전 최고도 있었고 예. 그때는 선출직이 아니었고. 뭐 선출직은 네.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했더니 과연 그게 괜찮은 결과였냐라고 보면 그것도 썩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나갔었는데 네. 사실 이제 예비 경선을 하면서 다른 후보님들과 같이 이제 경선 룰을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혼자 30대 후보로 나오다 보니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아젠다들과 새로운 관점들이 있었고 저는 그때 우리 서울을 자살률 0%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들이 전체 선거판에 녹여들면서 많은 후보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자기 정책으로도 녹여보고 싶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정치권에 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저는 이들도 경쟁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더 그러니까 청년들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한 묶음이 아니고 네.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다른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네. 이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예, 예.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당 지도부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라면 저는 선출직 최고위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성의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한 게요. 사실 뭐 제2의 박지원 저는 댓글로 엄청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제 딴지 게시판에 늘 이제 파란 이준석이다, 네. 뭐 박지원 같다는 파란 말씀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네. 일단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청년 최고위원제가 되든 안 되든 네. 이 선출직으로 청년 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 우려가 정확하게 뒤바뀌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요. 네. 일단 전 선출직과 임명 지명직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임명과 지명직은 단 한 번도 당원들을 설득한 적 없이
또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이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애초에 SNS로 팔로워 0명부터 해서 당원들의 응원과 후원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당에서 단 한 번도 임명직으로 성장해 본 바 없이 지금 이제 박지원 최고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뺐지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네. 그 평당원 최고위원회에서 결선 후보까지 오르면서 당의 어떠한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입지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저는 공개 오디션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선거에 나가서 저희 청년 후보들이 당원들을 설득하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원들이 어떤 걸 요청하고 요구하시는지를 또 듣고 그거를 나의 정치 언어화시키고 이런 경험은 애초에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런 임명직 기반의 청년 정치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이런 걸 도전해봐야 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께서도 청년 직선 최고위원제를 하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제 문정복 최고 같이 이렇게 아니 그거 그냥 지명직으로 청년 최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네. 지금까지 이 답습되었던 청년 정치의 약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뭡니까? 뭐 검찰 어제 개혁이요? 보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안수 사건인데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강성 정치인들이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네. 이거에 대다수의 정치인분들이나 혹은 스피커분들도 네.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시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장윤기 사건부터 또 거제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라든지 혹은 또 그 아르바이트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회자되고 또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청년 당원분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분들도 보안 수사권 이대로 강성 정치인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강성 정치인들에게 매료돼서 강한 목소리를 냈던 스피커분들도 아 내가 반성한다.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대안이 없는 줄 몰랐다. 반성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정권 초반부터 말씀해 오셨던 네. 보안 수사권을 이렇게 그냥 완전 폐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국민의 피해를 생각해야 되고 되게 수기해서 제도를 만들자. 지금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이슈예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예, 지금 전당대회가 네. 그거랑 이제 아직까지는 룰을 정하고 있으니까 네. 선호투표제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은 네. 결국 정청래 1년에 대한 정청래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선거여야 되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하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3대 1로 이렇게 자신을 뭐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다구리요. 보실 일이 아니죠. 다구리 예. 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네.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꿔야 되는 게 있다라면 기존의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연임을 하고자 하는 당대표에 대한 과연 1년간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잘 일해왔는가를 평가받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를 비방이라던가 자신에 대한 공격만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네. 건강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정청래 지도부는 뭐 선거 결과도 그렇고 뭐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딱히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패죠. 실패다. 왜냐면요. 아니 저는 저만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의원분들도 뭐 대화가 된 적이 없다, 소통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청래식 리더십이라는 게 뭐 합당도 최고위원도 모르다가 갑자기 혼자 발표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 집권 여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그런 문제에서 사실 지금까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검찰 개혁도 처음에 당 대표 되실 때는 뭐 일주일이면 완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계속 강성의 목소리만 내오셨는데 네. 실제로 일을 할 권한이 주어져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고 또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비판했던 게요. 아니,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 좀 하셔라. 근데 자기 정치가 뭐냐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정청래 정치는 뭐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청래를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줄 사람이니까 네. 지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고
또 응원봉을 들면서 광장을 지켰던 그 응원봉 세대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혹은 간담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아젠다들이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이 들은 적이라도 있나. 그렇게 되면 응원봉을 그렇게 듣고 그 추운 겨울 남태령과 광장에서 버텼던 이들이 과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럼 민주당은 청년들을 버린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실패단 평가 소통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제가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회개혁 아젠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시작이 돼서 당 지도부 앞에서 멈추고 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사실 입법을 하건 법안과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하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이슈들을 아젠다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거를 정부에 또 전달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이제 최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최과세수? 네. 논의를 던지셨지요. 네. 그럼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초과세수가 올해는 얼마 생길 것 같고 앞으로 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3, 4년을 쌓게 네, 되면 네, 얼마가 네, 네.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해 볼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쓸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되죠. 근데 맨 처음에 정청래 대표께서 반응하셨던 거는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먼저 연구한 뒤에 정치권에서 얘기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죠. 이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치인들이 서로 의제를 내고 경쟁하면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슈들을 주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난 1년간에 우리 네. 당이 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고 결국 이대로 간다면 네. 집권 여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는 상대 후보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라든지 전당대회 뭐 정견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 뭐 서로 자기 정치 한이 많이 가지고 싸우고 합당 한 해만 해가지고 싸우는데 과연 그 상대 후보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나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들이 전 네.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당대표 후보의 선거 자체가 굉장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총리 때부터 김민세라는 악마화를 당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현직 최고위원이 뭐 감기약 성분 가지고 들어오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네. 김민석 총리 그 어제 유튜버 백문백답 진행한 거 네. 보면 네. 사실 미래 아젠다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기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고 기사는 계속해서 정청래가 뭐라 했고 네. 김민석이 뭐라 받아쳤고 이렇게 나니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송영길 후보도 2030 없이 2030 대선 없다라든지 혹은 계속해서 특히 외교에 좀 특화되어 계시니까 글로벌 민주당 나아가야 된다. 의제들을 글로벌하게 치고 나가서 우린 더 이상 국민의힘이랑 싸울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계시고 하는데 사실 기사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청년 최고위원들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이에요. AGI는 3년에서 5년 안에 오고 네. 피지컬 AI가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게 저는 불과 5년도 안 남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당장 신입공채 말랐죠. 3년 차에서 7년 차, 10년 차 이분들만 계속해서 이직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주 교실에서 초중 학생들은 그 글쓰기 장문을 네네네. 평가하고 선생님들은 AI 스캔을 통해서 AI가 평가를 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장문을 더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해서 논리력을 검증하다가 고등학교들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이런 교육 체제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수능식에 정답 때려 맞추기 그리고 누가 먼저 빨리 푸냐 정답 푸는 기계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AI 시대 인재를 기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은 안 난다는 거죠 기사가. 그래서 제가 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이 케이스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니, 직접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직접 시청자들과 또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과 소통하고 의제 논의하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 현재까지 보실 때 가장 잘 들어맞는 대표 후보 혹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가 좀 되니까 앞으로 내가 최고위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줄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는 누굽니까? 대표 후보 중에는. 지금 이제 그 김민석
그 전 총리님이나 네.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토론회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미 뭐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계속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던가 미래 아젠다들을 계속 제시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요. 이 아젠다들을 제시하는 노력들 속에서 사실 저는 이 전당대회가 좀 더 본격화되게 된다면 분명한 논쟁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끊임없이 저는 이 논의들을 이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거냐 아니면은 뭐 말 거냐 이런 이슈들로 몰고 들어가려는 어떤 시도들과 어떻게 이걸 맞닥뜨려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저는 원외에서 말씀 아까 정민철 부장도 해주신 것처럼 원외에서 미래 아젠다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보자라고 하는 청년 후보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서울시장 선거 경선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경선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이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전월세 안정화 문제다. 이거 없이는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 서울에서의 안정을 만들 수가 없고 네. 밀려나는 2030들의 이야기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것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전월세가 의제화되고 모든 후보들이 이걸 다루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저는 경험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본선에도 저는 젊은 새로운 시각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젊다는 것만으로 다 대변되진 않고 이들이 하는 의견과 아젠다가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 분명하게 이 청년 후보들을 당원들께서 선택해서 본선에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내일 김민석 그 의원실에서 네. 저랑 김영남 후보님이랑 청년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당의 미래를 두고 그래요? 토론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략 감은 좀 옵니다. 청년분들이 어떤 분에게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감이 좀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그 젊은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 분들이 국민의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거나 다수당일 때 태어나서 또는 성장해서 내가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인지하게 된 순간에 예. 민주당은 이미 다수당이거나 집권당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인식입니다. 근데 지금 투표 양상을 보면 결국에 민주당을 많이 찍었냐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투표장이 얼마나 안 나왔느냐를 보시면 투표율? 여기가 포션이 제일 높습니다. 아. 결국에는 정치가 어떤 효용감을 주거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대감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대의 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슈나 아젠다들을 선도하면서 논쟁적인 이슈들을 피해가지 않고 리스크 관리만 하지 않고 토론할 거 토론하고 평가받을 거 평가받으면서 네. 2030도 한 묶음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주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설정해가는 과정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민주당은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젊은 분들은 누군가에게 막 빚진 느낌, 부채감, 그렇죠. 미안함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뭐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조국 전 대표가 리센느 사건 때도 사실 그런 거죠.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나름의 사과문을 올리셨는데 리센느 야호요? 리센느라고 한 적 없어. 리센느 야호 하셨죠. 네. 사실 많은 청년분들이 민주당과 조국 대표를 분리하지 않아요.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사람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생각한단 그래요? 말이죠. 근데 그런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이 리센느라고 한 적 없어. 야호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있는 청년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극우라든지 이런 것들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전투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민주당은 문화전쟁에 압도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당직자부터 홍보보좌진들까지 한 묶음을 묶어서 네. 정말 청년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있는지 혹은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면 2시간 안에 어떻게든 대응해서 또 더 재미있고 더 유의미한 밈으로 승부를 하든 혹은 성과로 승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화 전쟁에서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든데 이번 잠실 선관위 사태 때 이 민주지형이 이 문화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번에 그럼 전당대회 때 충분히 민주당의 시스템과 구조를 구축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이제 젊은 당원분들이 DM 주시거나 이러면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뵙는 캠페인을 네, 네, 좀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내가 손에 좀 무기를 쥐고 내 친구들이던 주변 사람들이건 민주당에 별로 우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당이 지금 주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엔 대통령이 이런 거 한다라는 얘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 참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 만나보면서 느낀 건 전국 각지에 민주당에 이렇게 진심인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들 곳곳에서 흩어져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자기 네, 역할을 네, 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한데 엮어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리더십으로서 계속 키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윗세대만 보더라도 매 선거 때마다 그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시고 지역에서 정말 민주당의 의제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늘 일상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네. 사실 이전 세대보다 온라인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민철 부의장님 같은 분에게 열심히 또 같이 배우고 확인하고 하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또 당원들을 넓혀 나가고 당의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당이 당원들이 하고 싶은 게 뭐고 왜 당원이 됐는지 물어보는 일들 열심히 해야 된다. 청년 정치인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민소매티에 막 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 너무 건빵 풀 바지 정장 입고. 입고 오셔서 놀랬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아시다시피 기성정 씨 느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정장 원래 절대 안 입거든요. 네. 방송 나갈 때 네. 하도 혼났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제 네. 당원 비율이 네. 이제 40, 50대가 아, 절반 이상이 넘는데요. 네. 지금도 머리카락고 엄청나게 채팅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반팔 같은 거 입고 오면 혼나고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선거 기간 때는 좀 정장을 이제 이번에 하나 맞췄는데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 된다면 최고위원 회의 때 반팔 나시 입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백바지 뭐 유지민 씨. 예. 근데 뭐 사실 뭐 반팔 입고 뭐 방송한다 그래서 천박하다 소리 들은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법 소리 들은 건 아니었고. 이제 네, 예, 같아요. 후보되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저도 앞머리 내리고 다니다가 네. 서울시장 경선할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그 유권자이신 당원분들께서 요하시는 또 이렇게 부분이 있다면은 네. 선거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아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교회 드럼을 쳐요. 근데 드럼 칠 때 나시 입고 쳤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약간 그런 문화가 우리 그건 사회에 너무 아직 위에 많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난 뭐 선글라스 낀다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이겨내야지. 예, 이겨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두 젊은 정치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물론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많이 못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또 여러 기회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아무래도 괜찮겠죠? 예. 이렇게 코너가 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